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의식을 잃은 척하며 남편의 속마음을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 없어.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몰래 한 가지 일을 꾸몄고 다음 날 그의 비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격렬한 충격이 전해졌을 때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귓가에는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과 유리가 깨지는 맑은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몸은 실 끊어진 연처럼 허공으로 내던져졌고 결국 바닥에 거세게 부딪히는 순간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저히 뜰 수 없을 때 눈을 찌르는 듯한 하얀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이 아팠고 특히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체 징후는 일단 안정적입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는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의사일 겁니다. 이어서 남편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과장된 듯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괜찮을까요? 아직 너무 젊은데 저희에겐 아직 함께할 행복한 날들이 많아요. 지훈 씨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우리는 그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저는 그와 냉전 중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제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었습니다.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당부했고 발소리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지훈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지훈 씨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와 제 병상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병실 문 쪽으로 꺼내 더내 병실 문 쪽으로 거래.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 일을 처리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죠. 전화 저편에서 나긋나긋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그분은 어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훈 씨의 비서 하영이었습니다. 전에도 그 둘이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업무상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제가 의심이 많다고 나무랐었죠. 이제 보니 상황은 그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의사 앞에서 보였던 초조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안 깨어났어. 의사 말로는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아직 모른대. 그럼 더할 나위 없죠. 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 없겠네요. 그분이 없어지면 우리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오빠 회사 지분도 그분 명의의 부동산도 다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릿속이 터지는 듯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 지분?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그의 비서와 불륜 관계였고 심지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킬킬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서둘러.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야. 완전히 숨이 끊어져야 모든 게 확정되는 거지.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오빠. 하영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전에는 그분이 항상 저를 못살게 굴고 우리 관계를 의심했잖아요. 그분 손에 있는 지분 때문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 털어놨을 거예요. 참, 오빠. 그 교통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죠. 교통사고? 설마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고의로 꾸민 일이었단 말인가요? 제 심장이 순식간에 가속하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강요하며 계속 귀 기울였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걱정 마. 깨끗하게 처리했어. 브레이크는 누군가 손을 댔고 지금은 그저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된 거야.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고 설령 누가 조사한다고 해도 차량 고장으로만 생각할 거야.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늦게 귀가한 것은 업무 때문이 아니라 하영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툰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저와 냉전 상태를 만들어서 이 사고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훈 씨와 저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와 함께 지금의 위치까지 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회사 초기 자금은 제가 예물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또한 제 저축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락을 함께하는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고 제 재산을 가로채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그에게 느꼈던 따스함은 순식간에 증오로 대체되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영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그쪽으로 갈까요? 어차피 그분은 못 깨어날 테니 우리 단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와, 조심해. 아무도 못 보게. 지훈 씨가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 씨는 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초조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무관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마 하영을 마중 나간 것이겠죠. 병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져 금세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죽이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그와 하영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제 표정이 여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가 제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할 것입니다. 그가 경계를 늦추는 틈을 타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은 다음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 씨와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애교 섞인 말투였습니다. 오빠, 그분이 영원히 못 깨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 빨리 함께할 수 있을 텐데. 지훈 씨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 못 깨어날 거야. 그분 장례 다 치르고 나면 내가 너랑 결혼할게. 저는 병상에 누워 그들의 다정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징후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지훈 씨, 하영, 너희들 기다려. 나 서연은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희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연극 끝까지 함께 해줄게.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는 두고 보자. 지훈 씨와 하영은 병실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하영이 지훈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빠, 그분이 혹시 갑자기 깨어나면 어떡하죠? 좀 무서워요. 지훈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무서워해? 의사도 아직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게다가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재울 방법이 있지. 그들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금 전 억눌렀던 공포와
분노가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지훈 씨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심지어 저를 완전히 없앨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온몸이 아프긴 했지만 사진은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사는 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라고 했으니 아마 외상이 심할 뿐 척추나 뇌에는 손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과 빨리 연락하여 지훈 씨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지우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한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하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지훈 씨와 하영이 가깝게 지낼 때 제가 지우에게 불평했더니 그녀는 그때 저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목을 돌려 침대 머리맡을 보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압수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침대 머리맡에는 지훈 씨가 저에게 사준 새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깨어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까봐 염려한 것이겠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온몸의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몸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해 겨우 팔을 침대 머리만 옆으로 옮겨서 휴대폰을 손에 넣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는 제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휴대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 씨의 연락처만 있었습니다. 그가 저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은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지훈 씨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막막해하고 있을 때 문득 이 휴대폰이 병원 와이파이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자 아니나 다를까 병원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고 비밀번호 없이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와이파이에 연결한 다음 브라우저를 열어 제 카톡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카톡 로그인이 성공하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훈 씨는 제 카톡 비밀번호를 몰랐고 제가 깨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카톡에 로그인하자마자 저는 빠르게 주소록에서 지우의 프로필 사진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나야, 서연. 나 서울중앙종합병원에 입원했어. 지훈 씨가 나를 해치려 해. 교통사고도 그가 꾸민 거고 비서 하영이란 짜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해.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지우가 메시지를 못 볼까봐 혹은 지훈 씨가 갑자기 돌아와 제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몇 분 지나지 않아 지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연아, 너 깨어났어? 대체 무슨 일이야? 서두르지 마. 지금 당장 너에게 갈게. 저는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바로 오지 마. 지훈 씨가 병원 근처에 있을지 몰라. 먼저 2가지 일을 도와줘. 첫째, 지훈 씨와 하영의 불륜 증거를 모아줘. 둘째, 지훈 씨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는지, 특히 내 명의의 부동산과 회사 지분을 확인해줘. 나는 아직 그가 내가 깨어난 것을 알게 하면 안 돼.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와 모든 것을 정리할 거야. 지우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모든 걸 밝혀낼게.
병원에서 꼭 조심하고 자신을 보호해.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해. 내가 몰래 너를 보러 가서 증거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볼게. 고마워, 지우야. 제가 답장했습니다. 지우와 대화를 마친 후 제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지우의 도움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카톡을 종료하고 채팅 기록을 삭제한 다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골라 여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상 옆으로 걸어와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아무 움직임도 없자 안심했는지 휴대폰을 꺼내 다시 병실 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저편에 그의 회사 사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사 일은 너희가 계속 주시해. 나는 지금 돌아갈 시간이 없어. 참, 서현 명의로 된 그 강남도심 아파트 말이야. 빨리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내놓도록 해. 가격이 좀 낮아도 괜찮아. 빨리 팔기만 하면 돼. 그리고 회사에 서현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어떻게든 내 명의로 돌려놔. 그분이 깨어나서 알게 되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미 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제때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깨어났을 때는 아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우 씨는 전화를 끊고 병상으로 돌아와 저를 잠시 더 지켜본 다음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마 회사 일을 처리하러 간 것이겠죠. 결국 재산 빼돌리기 같은 일은 그가 직접 주시해야 할 테니까요. 지훈 씨가 떠난 후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지훈 씨와 하영의 해코지를 경계해야 했고 동시에 지우와 협력하여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제 약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갈아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안타까우세요. 멀쩡하시다가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셨을까요? 남편분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침에 한번 보러 오시고는 아직 얼굴도 안 비치시네요. 오히려 어떤 젊은 여자가 자주 와서 병실 문 앞에서 서서 미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하는 사람이 하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영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호사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여전히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약을 갈아준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몇 가지 단서를 찾았어. 지훈 씨가 정말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너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이미 내놓았고 몇몇 주주들과 네 지분을 양도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래. 게다가 지훈 씨와 하영이 함께 호텔을 들락거리는 사진도 찍었어. 일단 초기 불륜 증거는 확보한 셈이야. 저녁 8시쯤 환자 보호자 행세로 너에게 갈게. 그때 증거를 보여줄게. 제가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꼭 조심해. 하영이 병원 근처에 있을지 몰라. 카톡을 닫자 제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충분한 증거만 모으면 지훈 씨와 하영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힘을 비축하며 지우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반격의 첫걸음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기다리는 시간은 매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귀는 항상 주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영이 갑자기 병실로 들이닥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가끔 간호사들이 순찰하는 발소리,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들은 긴장했던 제 신경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대략 저녁 8시 정각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비스듬히 떠서 지우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나이든 환자 보호자를 흉내내어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제 병상 옆으로 와서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여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계속 물건을 정리하는 동작으로 위장하며 휴대폰 한 대를 제 손 옆에 놓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랑 찾은 자료들이 이 휴대폰에 있어. 먼저 봐. 나는 밖에서 망보고 있을게. 무슨 일 생기면 알려줄게. 저는 지우가 몸을 돌려 물을 뜨는 틈을 타 재빨리 휴대폰을 손에 쥐어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지우는 병실에 2분 정도 더 머물며 의식을 잃은 저에게 몇 마디 안부 인사를 건네는 척하다가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저는 병실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이불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고 빠르게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 씨와 하영의 다정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쇼핑몰을 걷는 사진,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고급 호텔을 함께 드나드는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사진들의 시간 간격은 무려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반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도 모른 채 다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마음속 역겨움을 억누르며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뒤쪽에는 지우가 정리한 재산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 씨가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낮에 언급했던 강남 도심 아파트와 회사 지분 외에도 그는 제가 은행에 넣어둔 2억만 원의 예금을 몰래 그의 어머니 명의로 옮겼고 심지어 제가 결혼 전에 샀던 스포츠카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지우 씨와 저는 결혼 5년 동안 저는 그에게 진심을 다해 모든 저축을 털어 그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에서 저를 몰래 속이고 제 재산을 조금씩 되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자료를 훑어보고 있을 때 휴대폰에 갑자기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아,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지우 씨가 3개월 전에 너 몰래 고액 산이보험에 가입했더라. 보험금은 5천만 원이고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어. 5천만 원. 수익자는 본인. 이 글자를 보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가 이 교통사고를 계획한 것은 단순히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이 5천만 원의 보험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목숨으로 돈을 벌어 하영과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실 끊어진 곳을처럼 뚝뚝 떨어져 이불을 적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지우 씨가 저를 안고 평생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던 것을요. 이제 보니 그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두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훈 씨를 고발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속 사진과 자료들을 제 클라우드에 모두 백업한 다음 휴대폰 속 원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운병을 들고 제 경상 옆으로 와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왜 이렇게 팔자가 고약할까요? 좋은 날 안 보내고 굳이 교통사고를 당하다니.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죽으면 오빠는 제 것이 될 거고 당신 돈도 다 제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영,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 곧 너와 지훈 씨는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영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알려줄게요. 오빠가 사람 시켜서 손을 쓴 거예요. 원래는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당신이 이렇게나 쓸모없을 줄이야.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사고를 내다니. 이제 의사도 당신이 못 깨어날 거라고 했으니 이 5천만 원 보험금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죠. 그녀의 말은 제 추측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훈 씨가 돈 때문에 정말 사람을 시켜 제 브레이크에 손을 대고 고의로 저를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깊이 파고들어 아픔이 저를 더욱 도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영은 경실에 잠시 머물다가 제가 계속 움직임이 없자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또다시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 테니까. 하영이 나간 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하영, 이 파렴치한 불륜 커플. 이렇게나 뻔뻔하게 굴다니. 내가 못 깨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너희가 틀렸어. 나는 반드시 깨어날 거고 너희를 파멸시키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거야. 저는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증거를 봤어. 지훈 씨가 내 재산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몰래 나에게 5천만 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했어.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어. 이 교통사고는 그가 고의로 계획한 거야. 하영이 방금 와서 지훈 씨가 사람 시켜서 내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고 직접 인정했어. 지훈은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서연아, 흥분하지 마. 지금 증거는 충분하지만 우리는 지훈 씨가 사람 시켜서 브레이크에 손을 댄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예를 들어 지훈 씨가 돈을 송금한 기록이나 그와 범인의 채팅 기록 같은 거 말이야. 내가 계속 깊이 조사해서 모든 증거를 찾아낼게. 수고가 많아. 제가 답장했습니다. 나랑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 지우가 답장했습니다. 참, 방금 병원 앞에서 지훈 씨를 봤어. 아마 하영에게 뭘 갖다 주러 온 것 같아. 너 꼭 조심해야 해. 되도록 그들이 네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 내일 내가 다시 휴대폰을 가져갈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조사, 진전 상황을 알려줄게. 알았어. 제가 답장했습니다. 카톡을 닫자 저는 휴대폰을 다시 잘 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 씨의 불륜, 재산 빼돌리기, 고액 상해보험 가입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교통사고를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증거만 확보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와 하영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훈 씨와 하영이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시 저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켜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경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훈 씨와 하영의 추악한 얼굴, 그리고 차가운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훈 씨가 칼을 들고
제 병상 앞에 서서 끔찍한 얼굴로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식은땀을 흘리다 병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천장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악몽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저에게 지훈 씨와 하영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교통사고를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이 길어질수록 꿈도 많아질 테니까요. 날이 채 밝기도 전 간호사가 순찰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으며 상처 부위를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계세요. 빨리 깨어나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대략 아침 7시쯤 지훈 씨가 왔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들고 병상 옆으로 와서 아침 식사를 침대 머리맡에 놓은 다음 몸을 숙여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한창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심장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저는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며 숨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서, 내가 알아보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서연의 보험금 지급 절차 말이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없어? 민서라는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훈 씨의 비사였습니다. 이전에 회사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훈 씨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전화 저편에서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사장님, 보험사와 이미 연락했습니다. 환자분이 사망하시거나 식물인간이 되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그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에서 증명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빨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지훈 씨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시 가서 재촉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돈을 입금하게 해. 그리고 서연 명의로 된 그 강남도심 아파트 말이야. 중개인 쪽에서 소식 없어? 몇몇 잠재 고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그들과 협상해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 일은 네가 직접 주시해. 칠 수 없도록. 지훈 씨가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서는 지훈 씨를 도와 보험 문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제 부동산을 빼돌리는 일까지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서하는 사람이 지훈 씨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누가 제 브레이크에 손을 댔는지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민서에게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지훈 씨가 교통사고를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잠시 더 지켜본 다음 몸을 돌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천히 눈을 뜨고 병실을 빠르게 훑어본 다음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감지 않고 아주 작은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지훈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제가 여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는 병상 옆으로 와서 아침 식사를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꺼풀 틈새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맛있게 먹고 있었고 제가 여전히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해 전혀 슬픔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돌보다 더 차가운 심장을 가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지훈 씨는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제 병상 옆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를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훈 씨의 몸이 순간 굳어졌고 그의 눈은 제 손가락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깨어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희미한 신음소리를 계속 내며 손가락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는 서둘러 제 이마를 만져보고 제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돌려 빠르게 병실에 나섰습니다. 아마 의사를 부르러 간 것이겠죠.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제 떠보기가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는 제가 깨어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가 당황하면 더 쉽게 허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씨는 의사와 간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저를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에게 깨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아직 매우 허약하시니 완전히 깨어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훈 씨는 옆에서 초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완전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 깨어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겁니다. 환자분께 계속 말을 걸어 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빨리 깨어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저와 지훈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지훈 씨는 병상 옆으로 와서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는 긴장감, 경계심, 그리고 희미하게 감지되는 사리까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려?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저는 움직이지 않고 희미한 숨소리만 계속 내었습니다. 그가 제가 깨어날 조짐만 보일 뿐 아직 완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반응이 없자 안심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병실 문 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영아, 서연이 깨어날 조짐이 보여. 어떻게 해야 할까? 하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깨어난다고요? 그럼 우리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빠, 그분 깨어나게 하면 안 돼요. 알아. 내가 깨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지훈 씨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이따가 예전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거야.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바보로 만들 거야. 오빠, 꼭 조심해야 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 씨는 병상으로 돌아와 저를 잠시 더 지켜본 다음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마 제 브레이크에 손을 댔던 그 사람에게 연락하러 간 것이겠죠. 지훈 씨가 떠난 후 저는 서둘러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내가 방금 일부러 깨어날 조짐을 보였어. 지훈 씨가 엄청 긴장하더라. 하영이랑 통화하면서 나를 영원히 못 깨어나게 하거나 바보로 만들겠다고 했어. 게다가 지훈 씨 비서 민서도 그의 음모에 가담해서 보험금 처리랑 부동산 빼돌리는 일을 돕고 있더라. 민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줄 수 있을까? 그가 지훈 씨가 사람 시켜서 내 브레이크에 손댄 일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지훈은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이 민서라는 인물이 확실히 핵심 인물이야. 지금 당장 조사에 들어갈게. 너는 병원에서 꼭 조심해야 해. 지훈 씨가 네가 깨어날 조짐을 감지했으니 분명 빨리 너에게 해를 가하려 할 거야. 꼭 자신을 보호해.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 내 번호를 단축번호로 설정해 두었으니 영청만 누르면 연결될 거야. 알았어. 고마워, 지우야. 제가 답장했습니다. 카톡을 닫자 저는 휴대폰을 다시 잘 숨기고
눈을 감아 계속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위협을 감지했고 분명 그의 음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 했고 동시에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하영이 왔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들고 병상 옆으로 와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깨어날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 질긴 목숨이네요. 하지만 깨어나도 소용없어요. 오빠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하영은 제가 반응이 없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에게 하는지 궁금해하겠죠? 사실 간단해요. 왜 지훈 씨 사모님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 돈은 원래 제 것이었어야 해요. 하영은 병실에 대략 30분 정도 머물다가 제가 계속 움직임이 없자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뻔뻔함은 저의 반격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찾았어. 그는 지훈 씨를 3년 동안 따랐고 지훈 씨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대. 최근 지훈 씨가 그에게 큰 돈을 송금했는데 금액은 5억만 원이고 기본은 수고비라고 되어 있어. 나는 이 돈이 그가 보험 처리와 재산 빼돌리는 일을 도와준 대가라고 의심해. 브레이크에 손댄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일 수도 있고 말이야. 내가 계속 그를 추적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볼게. 이 메시지를 보자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5억만 원의 수고비라니. 이것은 민서가 지훈 씨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서에게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지훈 씨가 교통사고를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우에게 답장했습니다. 꼭 조심해.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지우가 민서가 지훈 씨에게 5억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소식을 찾아낸 것은 민서가 지훈 씨 음모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서가 지훈 씨와 함께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탐욕스럽고 신중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캐묻는 방식으로는 그의 입을 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멸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 씨가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 대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 옆으로 와서 제가 여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안심했는지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꺼풀 틈새로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훈 씨는 약병을 들고 정수기 옆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열어 흰색 알약 2개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알약은 물속에서 빠르게 녹았지만 물 색깔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물컵을 들고 병상 옆으로 와서 면봉에 물을 묻혀 제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여들었고 저는 서둘러 고개를 살짝 돌려 면봉이 죄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저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컵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겠죠. 바로 그때 지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훈 씨는 전화를 받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부동산 명의 이전권 주시하라고 하지 않았어? 민서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 사장님,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잠재 고객이 갑자기 10% 가격을 깎으려 하고
집의 소유권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와 합의가 안 돼서 사장님이 와주시거나 전화로 몇 마디 해주셨으면 합니다. 쓸모없는 것. 이렇게 작은 일도 처리 못해? 지울 시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갈 수 없어. 네가 먼저 그를 붙잡아도 가격은 다시 협상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말해. 이따가 하영에게 가서 너를 도와주라고 할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서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 씨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약병과 물컵을 모두 서류 가방에 넣은 다음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병실 문을 특별히 잠갔습니다. 지훈 씨가 떠난 후 저는 즉시 눈을 뜨고 빠르게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지훈 씨가 라벨 없는 알약을 가져와서 나에게 먹이려 했어. 내가 피했어. 그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하영을 민서에게 보내서 도와주게 하려 해. 서류 가방은 아직 병실에 있어. 그 안에 약병이랑 약이 녹아있는 물컵이 있어. 나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민서가 이 약을 먹게 할 방법이 없을까? 지우는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그 방법 좋네. 민서는 지훈 씨의 공범이야. 그가 먼저 당하면 지훈 씨 계획을 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실을 말하게 강요할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병원 근처에 있어. 병실 문을 살짝 열어둘 방법을 찾아봐. 내가 사람을 들여보내서 서류 가방을 바꿔치기 한 다음 민서가 그것을 가져가게 만들 방법을 고안해낼게. 좋아,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볼게. 제가 답장했습니다. 카톡을 닫자 저는 온몸의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문 쪽으로 갔습니다. 지훈 씨는 그저 문을 잠금쇠로 걸어 잠갔을 뿐 이중 잠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 방문을 살짝 열어둔 다음 빠르게 병상으로 돌아와 다시 누워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대략 10분 후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청소 카트를 밀고 병실 문 앞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틈을 타 빠르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우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자는 침대 머리맡으로 와서 지훈 씨의 서류 가방을 들고 청소 카트에서 똑같이 생긴 서류 가방을 꺼내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속 누워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바꿔치기 했어. 내 부하에게 약이든 서류 가방을 지훈 씨 회사 안내 데스크로 보내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지훈 사장님이 민서에게 급한 서류를 가져가라고 하셨다고 전하게 했어. 민서는 분명 가지러 갈 거야. 그때 그가 안에 있는 물컵을 보면 아마 마실 가능성이 높아.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제가 답장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기대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민서가 당하기를 기대했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긴장했습니다. 대략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성공했어. 민서가 안내 데스크로 가서 서류 가방을 가져갔고 열어본 후 안에 있는 물컵을 보고 절반 넘게 마셨대. 지금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회사 로비에 쓰러져 있대. 구급차가 방금 그를 싣고 갔고 지훈 씨와 하영도 달려갔대. 이 메시지를 보자 저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해치려고 준비했던 약이 결국 그의 공범에게 마셔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씨가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병상 옆으로 와서 제 손목을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서연, 네가 꾸민 짓이야? 네가 민서에게 약을 바꿔치기 한 거지? 그가 저를 흔드는 바람에 온몸이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가 의식을 잃은 척하면 다 넘어갈 줄 알아. 지훈 씨가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지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훈 씨는 전화를 받고 두 마디를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위독하다고? 너희들 반드시 그를 살려야 해. 그는 죽으면 안 돼. 전화를 끊은 지훈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그는 지금 민서가 자신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서가 깨어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 그를 고발할 것입니다. 설령 민서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경찰이 그의 사인을 조사할 것이고 그때는 분명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훈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돌려받을 거야. 네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나는 네가 먼저 사면초가에 빠지는 맛을 보게 할 거야. 잠시 후 하영도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요? 민서가 아직도 위독하대요. 의사가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경찰이 이미 회사에 가서 조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말해야 하죠? 당황하지 마. 지훈 씨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거라고 해.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 약병이랑 물컵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어? 아마도요. 제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서류 가방을 치우라고 했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민서 상황을 주시해. 무슨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줘. 그리고 의사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깨어나게 하라고 말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네, 지금 당장 갈게요. 하영은 말하고 급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하영이 떠나고 지훈 씨는 병실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저를 쳐다보고 시시때때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그가 이미 완전히 당황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와 하영이 당황했어. 하영은 민서 상황을 주시하러 병원에 갔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지훈은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암암리에 움직이며 민서 상황을 지켜볼 거야. 만약 그가 깨어나면 분명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야. 만약 그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훈 씨가 그에게 5억만 원을 송금한 기록과 너를 해치하였던 증거를 경찰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도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네 말대로 할게. 제가 답장했습니다. 카톡을 닫자 저는 휴대폰을 잘 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 씨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한없이 후련했습니다. 이 약은 그가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의 공범이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병실에 얼마 앉아 있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의 눈빛 속 초조함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민서의 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고 동시에 저라는 골칫거리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가 갔어. 엄청 초조해 보이더라. 너는 민서의 최신 소식 없어? 그가 깨어났어. 지우는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아직 안 깨어났어. 의사 말로는 그가 복용한 약물의 양이 적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약물이 대사되는데 시간이 걸린대. 하지만 내가 이미 병원에 사람을 배치해서 주시하고 있으니 그가 깨어나면 즉시 너에게 알려줄 거야. 게다가 내가 예전 그 청소 아주머니에게 네 병실 근처에서 망보라고 했으니 만약 지훈 씨가 무슨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수고가 많아. 제가 답장했습니다. 지우의 배치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놓였지만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 씨는 이제 사면 초가에 빠졌으니 그가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지훈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제 병상 옆으로 와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위장된 모습은 사라지고 적나라한 흉악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네가 이미 깨어났다는 것을 알아. 지훈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서일, 네가 꾸민 짓이지? 경고하는데 의식을 잃은 척하면 다 넘어갈 줄 알지 마. 제 마음이 조여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의식을 잃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반응이 없자 비웃었습니다. 네가 안 깨어나면 내가 깨어나게 해줄게. 그는 몸을 돌려 2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들어올려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야. 2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은 즉시 다가와 저를 들어올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저를 아무도 모르는 작은 병원으로 옮긴 다음 저에게 더 심한 짓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이전에 그 청소복을 입었던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와서 청소하는 척하며 저와 2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 사이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병실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빨리 비켜. 선생님, 병원 규정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절차도 봐봐야 합니다. 아주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옮기시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 당신이 죽고 싶어 환장했군. 지은 씨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 남자 중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끌어내. 그 검은 양복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청소 아주머니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이어서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의 안색이 변하더니 서둘러 말투를 누그러뜨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여기서 회복이 너무 느려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사모님은 지금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방금 깨어날 조짐이 보였는데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옮길 겁니다. 지훈 씨가 강경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막아서면 제가 당신들을 고발할 겁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희가 막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의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려면 전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저희 병원과 무관하다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지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분명 면책 동의서에 서명한 후 만약 제가 전원 과정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2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나가서 기다려. 2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경실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경실에는 다시 저와 지훈 씨, 그리고 그 청소 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청소를 마친 척하며 몸을 돌려 경실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는 병상 옆으로 와서 몸을 숙여 제 귀에 대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연,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다 넘어갈 줄 알지 마. 민서가 깨어나면 너랑 그 둘 다 죽을 거야. 설령 그가 못 깨어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없앨 방법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가득해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에 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며 속으로는 빠르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점점 더 힘을 주어올 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한번 울렸습니다. 지훈 씨의 움직임이 멈칫했고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제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이거나 청소 아주머니가 지우에게 여기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망설이다가 제 목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려 경실 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마 여기에서 저에게 해를 가하면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더 적절한 때를 기다리려 했던 것이겠죠. 네 운이 좋았어. 지훈 씨가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지 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하고 그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떠난 후 저는 즉시 눈을 뜨고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방금 상황을 우리가 다 찍었어. 청소 아주머니 몸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 지훈 씨가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하고 너를 위협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어. 이것들은 중요한 증거야. 민서가 깨어나면 우리가 함께 경찰에게 넘겨줄 수 있을 거야. 이 메시지를 보자 긴장했던 제 마음이 드디어 놓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훈 씨의 악행이 모두 녹화된 것입니다. 설령 민서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증거들로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장했습니다. 지우야, 너무 좋아. 그가 나를 목 졸라 죽이려 했어. 다행히 네 메시지가 제때 울려서 그가 멈췄어. 이 지훈 씨는 정말 미쳤어. 지우가 답장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감히 병원에서 너에게 손을 대려 하다니. 걱정 마. 이따가 민서와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알았어. 제가 답장했습니다. 카톡을 닫자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댔습니다.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의 좋은 날이 드디어 끝날 것입니다. 민서가 깨어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한다니 이것은 지훈 씨의 모든 음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30분 후 지우가 왔습니다. 그녀 뒤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따라왔는데 지우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제 병상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경찰이 이미 왔어. 이따가 민서가 올 거야.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경찰이 즉시 조치를 취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 2명이 병상 하나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민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훈 씨를 도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 씨의 모든 음모를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어쩌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지훈 씨의 음모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어조에는 전례 없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늦으면 죄를 속죄할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훈 씨는 1년 전부터 당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자금줄에 문제가 생겼고 밖에서 큰 도박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돈과 부동산을 노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보험에 가입해서 당신을 해치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이미 1년 전부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갔고 심지어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복 경찰은 수첩을 꺼내 진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민서 씨, 구체적인 시간과 세부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정보는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전 지훈 씨가 저를 찾아와 1억만 원을 주면서 보험사 사람과 연락하여 서연 씨 몰래 고액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서연 씨가 알면 안 되고 수익자는 본인으로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돈에 눈이 멀어 승낙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저에게 4억만 원을 더 주면서 부동산과 지분 이전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했고 브레이크를 손볼 수 있는 사람과 연락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당신이 브레이크를 손볼 사람과 연락했습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먼 친척인데 예전에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손버릇이 나빠서 해고당했습니다. 지훈 씨가 그에게 2억만 원을 주고 당신이 사고 나기 전날 밤 몰래 지하 주차장에 가서 당신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그럼 사고 당일 당신도 공범이었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원래 당신이 그날 밤 교회로 물건을 배달하러 가게 하려 했습니다. 그쪽 도로가 한적해서 사고가 나도 아무도 제때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다음날 가겠다고 하자 지훈 씨는 밤이 길어질까봐 걱정되어 계획을 바꿨습니다. 하영에게 일부러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회사에 급한 서류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특별히 공사 중인 그 길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가 더 우발적으로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날 하영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서 저를 회사로 재촉하고 특별히 그 길로 가라고 했는지 저는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정교하게 꾸민 일이었습니다.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당신에게 송금한 기록, 그리고 그가 브레이크를 손댄 친척과 연락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저에게 준 5억만 원 송금 기록, 그리고 그가 저에게 그 친척에게 연락하라고 한 채팅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두려 했는데 정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간호사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잠금을 해제한 후 경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은 휴대폰을 받아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훈 씨의 다른 음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은 후 당신 명의의 마지막 아파트도 팔아서 하영과 함께 해외로 도주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개인과도 연락했고 위조 여권까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회사 재무제표도 가짜입니다. 그는 이미 회사 자산을 몰래 하영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저는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렇게나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 정부와 함께 도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의식을 잃은 척하며 그와 하영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쯤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었을 것이고 그에게 속아 넘어가 그가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게 했을 것입니다. 지훈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즉시 지훈 씨와 하영을 체포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민서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하영을 체포하는 데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고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민서 씨, 만약 적극적으로 저희 수사에 협력하고 모든 문제를 사실대로 진술하며 공로를 세운다면 법원에서 판결 시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을 고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반드시 협력하겠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경찰은 민서에게 지훈 씨와 하영의 행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민서는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훈 씨가 현재 회사에서 남은 재산 이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영은 병원 근처의 한 모텔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역할을 나누어 한 팀은 지훈 씨 회사로 가서 지훈 씨를 체포하고 다른 한 팀은 모텔로 가서 하영을 체포했습니다. 떠나기 전 한 경찰이 저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우 씨, 나중에 저희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파출소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고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지우가 저를 밀고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제가 행복한 결혼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 음모였다니. 한때 제가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저를 죽이려 했던 악마였다니. 하지만 다행히 제가 제때 이 모든 것을 발견했고 지우라는 믿음직한 절친이 항상 저와 함께하며 제가 증거를 모으고 정의를 되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저와 지우는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의 모든 경과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지훈 씨와 하영이 성공적으로 체포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브레이크에 손을 댄 먼 친척도 경찰에게 발견되어 추가 신문 중이라고 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밀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서늘했지만 저는 한없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에 짓눌려 있던 큰 마위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수고 많았어. 이제 지훈 씨와 하영도 다 잡혔으니 너도 드디어 안심할 수 있겠네. 내일 내가 너와 함께 병원에 가서 퇴원 수속을 받고 나중에 이혼과 재산 회수 문제도 처리해 줄게. 저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랑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구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무사한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감사야. 지우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제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드디어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하영 같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 또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반달 동안 더 요양하자 제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퇴원 수속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즉 지훈 씨의 범죄 증거, 재산 이전 기록, 그리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경찰도 여러 번 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세부 사항을 보충해 주었고 지훈 씨, 하영, 그리고 브레이크에 손을 댄 친척까지 모두 정식으로 기소했고 퇴원 후 저는 이전에 지훈 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지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지훈 씨의 추억이 가득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비웃음거리였습니다. 도저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특별히 저에게 남양방을 정리해 주었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한 주 후 검찰은 지훈 씨와 하영 일당에게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곧 재판 날짜를 확정했고 한 달 후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특별히 깨끗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과거의 어둠과 작별하고 새로운 빛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우는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법정 경찰에게 둘러싸인 지훈 씨, 하영, 그리고 민서와 브레이크에 손을 댄 친척을 한눈에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눈물범벅이 되어 울고불고하며 눈물로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브레이크에 손을 댄 친척은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지훈 씨의 일당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지훈 씨는 도박빚을 갚고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하영, 민서 등과 공모하여 고해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손대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몰래 고액 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영은 음모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지훈 씨의 범죄 실행을 도왔습니다. 민서는 범인과 연락하고 보험 처리 및 재산 이전 업무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친척은 사주를 받고 고의로 차량 브레이크를 파손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고의 살인죄, 보험 사기죄, 사기죄 등 여러 죄명에 해당하며 죄질이 나쁘고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이어서 지훈은 제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훈 씨의 송금 기록, 채팅 기록, 상해보험 증권, 불륜 사진, 그리고 그가 병실에서 저를 위협하고 목을 졸라 죽이려 했던 영상 녹화, 그리고 민서의 증언과 그 친척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는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그들이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지훈 씨는 처음에는 하영과 민서에게 현혹된 것이지 주범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그와 그 친척의 채팅 기록, 그리고 그가 교통사고를 계획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자 그는 결국 반박할 힘을 잃고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지훈 씨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면서 자신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지훈 씨를 도와 나쁜 짓을 했다며 제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저를 고의로 살해하려 했고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만약 제가 운 좋게 의식을 잃은 척하며 그들의 음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이미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재판은 오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훈 씨는 고해살인죄, 보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하영은 고해살인죄, 보험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서는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여 공무를 세웠으므로 정산을 참작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레이크에 손을 댄 친척은 고해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의가 드디어 시현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해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우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 지났어.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지훈 씨와 하영은 판결 후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불복합니다. 항소할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법정 경찰은 즉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가벼워졌습니다. 이 악몽이 드디어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혼 소송에 대한 심리도 빠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 씨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그 자리에서 저와 지훈 씨의 이혼을 허락했고 부부 공동재산은 모두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 명의로 빼돌려졌던 자산, 즉 회사 지분, 부동산 등도 모두 회수되어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지훈 씨에게 제 정신적 손해배상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2억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저와 지훈은 이전에 지훈 씨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열쇠공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가구와 배치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청소 인력을 고용하여 지훈 씨의 모든 물건을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 나쁜 추억이 가득한 곳을 완전히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심전력을 다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친구와 함께 꽃집을 열었는데 지훈 씨의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에너지를 꽃집에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며 바쁘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우도 자주 가게에 와서 저와 이야기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몇 달 후 집은 순조롭게 팔렸습니다. 저는 집을 판 돈과 회수한 재산을 합쳐 강남 도심의 새 아파트를 샀고 꽃집도 새로 인테리어하여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채광이 매우 좋았고 발코니에 서면 멀리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몄고 모든 구석구석에 삶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꽃집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 지훈 씨와 하영이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그저 웃으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꽃집은 날마다 번창했고 직원 몇 명을 고용하여 꽃집을 깔끔하게 운영했습니다. 저 또한 점점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가할 때는 지우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며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지우가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해풍을 맞으니 제 마음은 감회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저는 그 음모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여자는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분명 제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난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인함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것이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결국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